정말 경매 까딱 잘못 받았다가는 인생이 나락이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우와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입찰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해도 되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깝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은행들 다 끝났다 이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부동산 경매 1타 강사인 네이마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마리입니다. 경매, 지금 가장 큰 기회인 부동산 투자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너무 환상만 심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정말 망한 이야기, 리스크 한번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도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큰 리스크고요. 정말 경매 까딱 잘못 받았다가는 인생이 나락이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경매 가장 큰 실패 사례는 아무래도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5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오로지 4억 원을 인수해야 돼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계속해서 유찰이 돼서 1억 이하에서 낙찰을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네요.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 반값 정도만 떨어지면 정말 전국에 있는 누군가는 입찰을 합니다. 달려드는 거죠,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 우와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입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겠네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대출을 받으러 오세요. 이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입자를 찾아가서 언제 나갈 거냐고 얘기를 하면 그 세입자는 4억 원을 돌려줘야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때서야 부랴부랴 좀 알아보면 그러면 결국엔 이분은 2억 5천만 원의 낙찰가와 4억 원의 인수사항으로 인해서 시세는 5억밖에 하지 않는 걸 6억 5천만 원에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권리 분석은 정말 큰 실패로 좀 연결이 되니까요.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잘해야 정말 인생 나락가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혹시 또 다른 초보들이 유의해야 될 주의사항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요. 이 감정 가격에 대한 오류이거든요. 경매 감정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감평가로서 최저 매각가의 기준이 돼요. 그 감정가의 시기와 실제 입찰하는 시기에 대한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상승장 같은 경우에 고액으로 감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4-5달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차가워지면서 1회 유찰이 됐음에도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을 오로지 시세로 이해하신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서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연식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까지 실제 매물가와 금매 가격을 내 눈으로 직접 발품을 팔면서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찾아서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물 가격과 실거래가까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네이마리님께서 초보 때 실수했던 거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 한두 차례 이렇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깝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깝치던 시절 궁금한데요? 이게 뭐냐면 2014년도였을 거예요. 수도권에 노후된 주택을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가 인천이었고 서울에 있으면서 뭐 대전에 왔다 갔다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 임장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경매로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매각 물건 명세서와 인터넷에 대한 이 손품 정도만 팔고서 그냥 바로 입찰을 했습니다. 현장을 안 가보고요. 네, 현장 안 가고 와. 입찰을. 그때 당시에 네.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빌라가 2번 유찰이 되니까 5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됐거든요. 솔깃한데요? 네, 반값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저 매각 가격에 1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5천 10만 원. 네네, 그 정도 금액을 썼죠. 근데 단독 낙찰이 된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권리 분석을 잘못할 네. 리는 없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했으니까 낙찰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을 갔더니 와, 그 집의 노후 상태가 장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게 4층 중 4층이었는데요. 언덕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1층보다 더 높게 돼 있는 거예요. 지하층. 4층 중에 4층이 아니라 언덕백의 5층 중에 5층 물건이 되어버리는. 문제는 업계약을 통해서 대출 작업을 일으켰던 빌라였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당했던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가가지고 요거 제가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요거 바로 그 가격에 되팔면 팔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중개사분이 이건 그 가격에 안 팔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이 물건을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1억 1천만 원까지 부풀리다 보니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이미 1억 1천에 되다 보니까 1억 1천 이렇게 가격을 때려버린 거죠. 저는 거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5천만 원도 하지 않은 물건을 경매로 5천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요거 엑시트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세 수익률 높이려고 보증금 낮추고 해가지고 월세 세팅하자마자 바로 내놨는데 팔리는데 4년 걸렸어요. 이거 경매로 싸게 잡으려고 했다가 완전 눈탱이 제대로 맞았네요. 그날 이후부터 임장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야, 이거 사례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또 초보들이 실수하고 주의할 만한 거 있을까요? 입찰표를 잘못 적어내는 거예요. 맞아. 저 기사 본 적 있어요. 네. 매년 몇백억이 그냥 몰수되는 금액으로 나온다면서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사례가 네. 매년 수백억씩 벌어지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네. 입찰표를 잘못 기입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잘못 적으려나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네네. 1억을 적을 걸 0 하나 더 써서 10억을 적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런 야.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거든요. 입찰 보증금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최저 10%? 매각가의 10에서 20%거든요. 야, 그러면 3억짜리 집 살려고 3천만 원 날리는 거네요. 이거 그렇죠. 잘못 영 하나 잘못 적어서. 그럼요. 근데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실제 목격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창원에 있던 빌라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4,350만 원에 네. 공동 1등 입찰자가 2명이었던 거죠. 네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입찰표 다시 준 다음에 들어가서 쓴 다음에 바로 열어서 네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써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한 5천 안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0 하나 더 쓰니까 5억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법이다 보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쳐도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법은 냉정하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냉정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긴 하죠. 네네. 이러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영 하나 잘못 적으면 인생 그냥 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중요하네요. 대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는요 연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행마다 대출을 조이거나 대출 상품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가 그쵸. 많이 있어요. 기업들은 목표 달성 끝났으면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네네. 네, 은행들 다 끝났다 이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경매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의 감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 입찰하고 대출을 해야 된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70에서 80%가 반드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DSR이라든가 기존 대출이라든가 연봉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경락 잔금 대출 때 DSR을 본다는 거예요? 네, 봅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책 읽어보니까 경매라는 거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해서 저는 네네. 대출도 DSR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받는다는 거네요. 그럼 경락잔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취급이 되다 보니까 네. 규제의 면제라든가 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반 부동산 대책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책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 대출 관련해서요. 이게 정말 대출이 나오냐, 유주택자라든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네. 하고 입찰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컨설팅 받아서 입찰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대출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가 고시원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시원이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방공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개수가 97개인가 봐요. 야, 그러면 97개 다 공지 때리는 거네요? 네, 방공제가 들어가면 이게 약 100개라고 해도 55억이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건이 90억짜리가 1회 유찰돼서 뭐 70억까지 낮춰져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거를 제가 이제 대출 상담사분하고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요거 이제 입찰 보증금만 하더라도 이제 7, 8억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이게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못 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7, 8억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대출 상담사분한테 좀 제대로 무릎 꿇어 가고 싶었는데 대출 상담사분도 이거를 선뜻
확인을 못 해드려요. 야. 나올지 안 나올지 대출 상담사분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의뢰인분한테 보수적으로 입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대출 검토 없이 그냥 낙찰받았다가 큰일 날 수 있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러한 일들이 꽤나 빈번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네이마리님의 신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의 5분은 책 증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도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언제든지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